전 세계가 완전히 뒤집힌 밤이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조차 설마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가졌을 리 없다고 비웃던 그 핵심 기술. 하지만 그날 한국은 오랫동안 감춰온 또 다른 핵시대를 전 세계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바다 밑에서 감지된 정체불명의 파형, 상공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초소형 핵투발 플랫폼. 그리고 중국조차 평생 숨겨온 전략 자산이 한국의 단 한 번의 시연 앞에서 침묵해버린 순간, 그 모든 사건이 단 하루 안에 벌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은 국제법을 어기지 않고도 NPT를 흔들지도 않고도 그저 회색지대만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세계 핵질서를 다시 쓴 그날 밤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핵감시위원회 소속의 선임 분석관으로서 최근에는 코펜하겐에서 열린 글로벌 전략물질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핵물질 불법 거래나 비정상적 연구 패턴을 추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침은 처음부터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러던 중 평소 신중하기로 유명한 프랑스 물리학자 브누아 카렐 박사가 마이크를 두드리며 예사롭지 않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 정황상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 시제품을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의장은 즉시 얼어붙었습니다. 환기 시스템 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고, 참석자들은 펭귄이 우라늄을 농축했다는 말을 들은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해했죠. 영국 경제학자는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한국이요? 핵 시제품이요? 설마 장난이겠죠? 한국은 핵이라는 고차원 기술을 다룰 만한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카렐 박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흐릿한 열영상 하나를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이 열 패턴은 소형 핵조립 실험 시설에서 나타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때 독일 학자인 디트마어 폴랭 교수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핵무기는 역사적 안정성을 가진 문명만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빠르게 움직이는 경제국일 뿐이지 핵 관리국이 아니죠. 자동차나 휴대폰이라면 모를까? 핵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의 말에 여기저기서 동조의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이어서 영국의 로원 메릭형이 손을 들고 특유의 비웃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핵을 만든다 한들 책임 있게 관리할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늘 뛰기만 하지 걸을 줄은 모르는 국가가 한국이거든요. 핵은 반드시 역사적으로도 정통성이 있는 서방 국가들이 관리해야 해요. 아시아에 위치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말입니다. 몇몇 참석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캐나다 분석관은 아마 남방 코일을 핵코어로 착각한 것일 겁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조롱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카렐 박사가 방어하려 하며 위성 영상에서 한국의 산학시설에 제한 물류가 포착되었고 열분포가 라고 말하려는 순간 메릭형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니면 바비큐 열기겠죠. 한국은 고기를 굽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코리안 바비큐는 아주 맛있는 음식이죠. 그뿐일 겁니다. 회의장에는 다시 웃음이 터졌고 사회자마저 잠시 미소를 짓다 급히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이런 서구의 오만한 태도는 익숙했지만 카렐 박사가 제시하는 데이터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검증 없이 발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장 뒤쪽에서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독일 정보국 국장인 울리히 하트만 국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웃음은 즉시 사라졌습니다. 하트만은 공개 세션에서 거의 발언하지 않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그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으로 들어가는 비정상적 베릴륨 반입 경로를 추적해왔습니다. 회의장에 작은 충격파가 퍼졌습니다.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베릴륨이라고? 그건 장난이 아닌데 정말로 핵무기를 만들 때나 사용하는 게 베릴륨이잖아. 베릴륨은 자연적으로는 절대로 생성되지 않는다는 걸 고려하면 정말로 한국은 하트만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제한 구역 근처에서 감지된 미세한 충격파는 핵 폭발 실험에서 나타나는 진동 패턴과 일치합니다. 회의장은 다시 얼어붙었고 메릭 경조차 표정을 굳혔습니다. 폴랭 교수가 손을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트만 국장, 한국이 무기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것도 핵무기를? 하트만은 잠시 안경을 고쳐 쓰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을 섣불리 무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아시아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친 과소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의 말은 차가운 연기처럼 봉중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카렐 박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조금 전까지 한국을 비웃던 전문가들은 갑자기 화면을 들여다보며 미세한 흔적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회의를 마무리하려 할 때 스웨덴 대표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만약 저 말이 사실이면 힘의 균형이 완전히 바뀌어. 동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이 그런 일을 하겠어. 그들은 작은 국가라고. 그러나 저는 그들의 부정과 당혹스러움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정말 그 일을 해냈고 우리는 모두 그것을 보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세션은 짧은 휴식 후 다시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몇몇 서방학자들은 여전히 즐거운 듯 서로 귓속말을 나누며 마치 조금 전의 충격이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한 유럽 전략가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늘 자신의 발전을 과장합니다. 문화적인 특징이죠. 그의 말에서는 오랜 우월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다른 분석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확실히 빨리 달리긴 하지만 결승선까지는 못 가죠. 한강의 기적은 칭찬할 만하지만 딱 거기까지란 말입니다. 간신히 가난만을 탈출하지 그 위로는 올라가지 못하는 그 수준 말이죠. 그들의 비웃음은 근거 없고 공허했습니다. 디트마어 폴랭 교수는 다시 목을 가다듬고 단상에 서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핵이라는 파괴적 혁신을 위한 깊은 연구, 유산이 부족합니다. 그들의 성과는 빌려온 틀 위에 서 있으며 진정한 원천 기술은 여전히 서방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방 안에는 또다시 고개 끄덕이는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한 영국 고문은 한국은 조립은 잘해도 비전과 절제는 따라오지 않죠. 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살짝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속도가 빠른 것이 전략적 우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지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그것은 마치 수십 년 동안이나 교과서 개정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세계가 여전히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태도와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오만했고 자신들이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열강, 국가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여간 거슬리는 게 아니었죠. 그러다 한 참석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자신감은 귀엽지만 개념적 리더십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 전에 핵무기를 가진 핵기술 강국이니까요. 제가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라고 묻자 그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은 혁신하지만 최전선은 우리가 정의합니다. 한국은 아직 핵무기 개발 권한조차 얻지 못한 국가니까요. 그러나 그 말은 분석이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알지 못했어요. 이런 서방의 과소평가는 한국에게 엄청난 이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서방의 무시는 견제가 없다는 뜻이었고, 견제가 없다는 것은 한국이 감시 없이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의미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일본의 경제가 팽창했을 때 미국의 견제 한 번에 일본은 30년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약 그때 일본이 조용히 성장했다면 지금 중국의 자리는 여전히 일본이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한국만큼은 이상하리만큼 세계적 과소평가를 당하고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서방 국가들이 한국을 얕잡아본 덕분에 한국은 가장 조용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몇 달 전 제가 검토했던 내부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한 연구팀이 고밀도 에너지 장치를 위한 초미세 격자 냉각 챔버를 개발했는데 이는 민간용 열 제어 기술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정밀도는 상용 수준을 훨씬 넘어섰더군요. 서방은 이를 단순한 전자산업 파생 기술로만 보았습니다. 한 독일 엔지니어는 저에게 그들은 기계는 잘 만들지만 전략은 못 세우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계라고 무시한 그 기술은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 서방 일부 연구소가 10년 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이미 해결한 상태였습니다. 즉, 한국은 핵무기가 없는 국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웬만한 핵 보유 국가들보다 더욱 완벽하고 정밀한 핵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였죠. 그러나 한국에 대한 과소평가 때문에 제가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음에도 제 보고서는 그저 무시만을 받을 뿐이었어요.
한국이 그럴 리가 없다면서 말이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소재 연구소가 의료 영상을 위한 컴팩트 중성자 반사판을 개발한 사건이었죠. 서방 관찰자들은 의료 응용에만 반응했지만 한국이 개발한 이 반사판이 갖는 온도 변형 저감 특성은 매우 민감한 실험 장치에도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이런 속성을 가진 합금을 만든 것은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뿐이었지만 누구도 이를 전략 기술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개발로 인해 한국의 기술은 이미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압도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그들의 오만 때문에 한국은 여전히 과소평가 당할 뿐이었죠. 반면 한국처럼 혁신하지 않고 아직도 우물 안에 빠져있는 서방 연구 기관들은 느려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국 연구소는 예산 절차 문제로 몇 년씩 실험을 기다렸고 유럽위원회는 기본 연구 승인에도 윤리 지침 논쟁만 반복했죠. 어느 네덜란드 물리학자는 제게 우린 느리게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느림은 정체로 변했고 정체는 결국 퇴보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를 갈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안 유럽은 안일함에 빠져 점점 죽어가고 있을 뿐이었죠. 그 와중에 한 프랑스 분석관은 한국은 기술적으로 인상적이지만 아무튼 전략적으로는 무해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무해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서방 국가들의 안일함과 나태함 때문에 주목받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말문이 막힌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제 말을 단순한 과잉 해석으로 치부하며 다시 조용히 웃어넘겼죠. 이때 저는 점점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저자세는 순진함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서방이 조롱하는 동안 한국은 구축했고 서방이 망설이는 동안 한국은 돌파했고 서방이 토론하는 동안 한국은 실행했습니다. 이것은 성급함이 아니라 절제된 집중이었습니다. 과소평가를 받으며 견제와 압박이 없는 조건을 이용하며 조용히 서구권 국가들을 모든 면에서 능가하고 있었죠. 만약 한국이 정말로 준비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한국을 견제하려고 해도 이미 늦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답답하게도 방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우월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폴랭 교수는 그들은 결국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고 메리경은 그들이 아무리 자신감을 가져도 위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태어나면서 발생하는 신분제 같은 거니까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말은 이미 사라진 세계 질서를 붙잡으려는 최후의 몸부림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변화를 분명히 느꼈어요. 만약 하트만 국장이 던진 힌트가 사실이라면 한국은 이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을 조용히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이 그 선을 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서방이 한국을 넘보지조차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토론이 재개되자 저는 회의장 전체에 묘한 긴장감이 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이미 불편한 사실이 공개될 것이라는 기척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독일 정보국 국장인 울리히 하트만 국장이 침착하고도 단단한 태도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희 기관은 한국이 이미 기능적 수준의 극초음속, 해군 활공 능력을 확보했다는 삼중 출처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회의장을 즉각적인 충격의 파도로 몰아넣었습니다. 미국 대표로 참석한 커크 아든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NPT를 성실히 준수하는 동맹국입니다. 극초음속 해군 활공체는 이러한 비핵화 조약의 합법과 위반의 경계에 있긴 하지만 한국은 금지선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트만 국장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바로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한국은 전략무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고속 활공 연구가 허용되는 회색지대를 활용했습니다. 즉, 불법적인 무기를 합법적인 선 안에서 개발한 거죠. 천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몇몇 대표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듯 서로 불안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스칸디나비아 전문가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극초음속 해군 활공체를요? 그 규모에서 가능합니까? 한국은 작은 나라잖아요. 하트만 국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3년 전 해상 발사 활공체를 제한 고도에서 시험했습니다. 실험 매개 변수는 무기 성능 시험이 아닌 고속 기동 시험으로 보였기에 국제 규정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위성이 한국의 그 열 흔적을 잡지 못한 것이죠? 하트만 국장은 즉시 답했습니다. 한국은 콜드런치 방식의 에어로졸 차폐를 사용해 발열 흔적을 가렸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한국이 이 정도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응용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것에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아직도 한국을 얕잡아 보며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해군 활공 플랫폼입니까? 하트만 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잠수 플랫폼에서 발사되는 활공체는 궤적이 예측 불가합니다. 레이더 아래로 비행하고 중간 경로를 자유자재로 수정하며 조기경보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하죠. 현대전에서 이는 단순한 폭발력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제 한국이 예측할 수도 탐지할 수도 없는 발사체를 중국 본토에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중국이 감히 한국에 압박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중국은 그동안 한국에 여러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가하며 한국을 괴롭혔지 않습니까? 이젠 그럴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한국이 이러한 해군 활공체부터 개발한 겁니다. 일단 중국부터 제압해야 한국의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펼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즉, 한국의 이번 해군 활공체에 대한 공개는 한국이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발톱을 숨기고 있던 한국이 드디어 발톱을 드러냈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한국을 제재하거나 견제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말입니다. 한 서방 분석관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지역 안보 질서가 흔들린다는 말입니까? 하트만 국장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압도적이지만 한국은 질서를 흔드는 불량 국가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공개 배치를 하지 않은 것이죠. 억제를 위한 존재일 뿐입니다.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수단이죠. 방 안에는 점점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하트만 국장은 또 다른 사실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의 최근 해안 산악지대 지하시설 확장을 보십시오. 일반 저장시설보다 훨씬 깊고 열차폐를 위한 환기 패턴을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이 공개한 미사일 외피를 보면 중간 동체의 보강, 세라믹 복합층, 중심부 중량 변화 등 해군 활공체 통합에 맞춘 특징이 보입니다. 한 영국 전략가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한국에는 그런 기반 구조가 없습니다. 하트만 국장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현실을 외면하실 겁니까? 그들은 우리가 무시하는 동안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모든 연구는 해양추진체 연구라는 명목이 있었고 그 때문에 국제법상 완전히 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설명을 믿고 싶었기에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진작에 한국을 견제해야 했어요. 그러나 이젠 너무 늦어버렸죠. 회의장은 점점 불편함으로 굳어갔습니다. 한 프랑스 자문관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이군요.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세계를 따돌린 것이 아니라 세계가 자기 자신을 속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존 선진국들은 기술보다 명예를 지키는데 집착하며 정체되었고 그 사이 한국은 묵묵히 속도를 올렸습니다. 결국 한 미국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이 기술을 가진 것이라면 세계 질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트만 국장은 힘없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위계가 바뀝니다. 우리가 비웃던 나라가 전통적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그 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웃던 나라들이 오히려 아래에서 올려다보게 되겠죠. 우선 한국은 이러한 해양 지배력을 바탕으로 서서히 전 세계의 부를 빨아들일 것이므로 중국과 일본이 가장 먼저 큰 피해를 보겠죠. 이들의 경제적 부는 전부 한국이 먹어치우게 됩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한국의 도약은 우연이 아니라 계산된 인내였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잠든 사이 국제 규정의 회색지대를 가장 정교하고 완벽하게 활용했죠. 합법적으로 세계 판도를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트만 국장의 정보가 사실이라면 한국의 부상은 미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현실이었죠. 그렇게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끼며 곧장 CIA 랭글리 지하 기록보관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폐기하기엔 너무 위험하고 공개하기엔 너무 곤란한 문서들이 잠들어 있는 장소였습니다. 기록 담당자인 제럴드 프라이스는 제가 요청한 목록을 보고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또 이상한 이야기나 뒤쫓는 겁니까? 이젠 그만 좀 하십시오. 그러니
괴짜 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냥 오래된 한국 관련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라고 답하자 그는 한숨을 쉬며 긴 시간 키보드를 두드린 뒤 어둡고 먼지 쌓인 서가 속으로 사라졌다가 프로젝트 라이트닝이라고 적힌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조심해서 보세요. 당신보다 더 괴짜인 사람들도 이걸 보고 잠을 설쳤습니다. 라며 툭 내밀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친 순간 1970년대 한국이 가난하고 자원도 부족하며 아직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던 시절의 기록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문서에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 아래 한국은 국제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회색지대를 활용해 핵 기술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빠르게 축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74년자 메모에는 한국 공학자들이 의료용 동위원소 프로그램을 명목으로 중수 관련 기술을 연구한 내용이 적혀 있었고, 다른 보고서에는 금속 공학 연구 장비로 위장해 재처리 부품을 조용히 확보하려 한 시도도 기록돼 있었습니다. 프라이스는 특정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봐요. 한국은 조약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선율을 정확히 밟았을 뿐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속도였습니다. 1978년자 문서에는 미국 기술참사관이 남긴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우리가 회의 하나 끝내는 속도보다 더 빨리 노심 모델을 완성한다. 또 다른 메모에는 대전의 어느 연구실이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수준이라고 묘사된 허접한 장비들로 고급 중성자 흐름 모델을 구현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프라이스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 문장만 보면 늘 웃기죠. 제대로 작동도 안 되는 장비라면서. 그런데도 한국은 당시 핵 보유국 절반보다 빨랐습니다. 저 역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말이 안 되는 비교 같지만 동시에 너무 정확한 실제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장비나 자본빨이 아닌 똑똑하고 우수한 인적 자본 하나로 이렇게나 빠른 발전을 이룩한 거였어요. 서류는 계속 놀라움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은 어떤 국제 의무도 위반하지 않은 채 핵 관련 지식을 가속화하고 있다. 당시 서방 내부에서도 한국의 성과가 자원이나 장비가 아닌 의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프라이스는 펜으로 그 문장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 문장 보이죠? 기술이 아니라 결단력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걸 두려워한 거죠. 제가 그들이 정말 완전한 핵 역량까지 갈 수 있다고 믿었나요? 라고 묻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매일 불안해했죠. 또한 문서에는 한국이 산업용 열처리용으로 알려진 장비를 사용해 소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했다고 적혀 있었지만 기록을 자세히 보면 소형 핵심 구조체의 열변형 내구성을 계산하는 데이터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역시나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단계에 민간용 목적이 있었고 그 덕분에 국제 규정을 완벽히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문서의 결론은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나 무기를 누구보다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 한다. 핵 무기를 말이다. 저는 그 문장을 중얼거리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프라이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봤습니다. 핵폭탄을 실제로 만드는 것보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미국의 제재로 인해 더 이상 핵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힘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견했던 겁니다. 마지막 쪽에는 박정희 대통령 암살 후 작성된 미국 내부 메모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라이트닝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그러나 지적 기반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국의 결단력은 미국의 외교적 압박보다 강하다.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한국은 그간 쌓아온 지식으로 인해 금방이라도 핵 무기를 만들어버릴 것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한국을 지켜줄 수밖에 없다. 저는 그 문장을 2번이나 읽었습니다.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예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류철을 덮으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트만 국장이 언급한 한국의 현재 역량이 왜 그렇게 많은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한국의 기술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가진 것이라곤 의지와 두뇌뿐이던 시절부터 조용히 쌓여온 결과였습니다. 반면 다른 핵 보유국들은 자원도, 예산도, 인재도 넘쳤지만
끝없는 절차와 자만심 속에서 스스로 속도를 늦추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전진해야 했고, 그들은 영원히 1등이라 믿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랭글리를 나오는 길, 저는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과거에 그렇게까지 해냈다면 지금의 힘과 산업 기반, 그리고 인재들까지 갖춘 지금의 한국은 마음만 먹는다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답은 너무도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세계는 한국의 부상을 지금 막 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놓쳤던 것이죠. 그렇게 다음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발신인 표시도 없는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고, 거기에는 한국의 현재를 이해하고 싶다면 1980년 이후 그들이 인정하지 않은 것들을 보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함께 첨부된 것은 미국 메릴랜드에 위치한 어느 비공개 연구 아카이브의 좌표였습니다. 저는 코펜하겐에서 느꼈던 불편함과 같은 호기심이 다시 고개를 들며 곧장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아카이브 안내 직원은 제가 한국 관련 자료를 찾는다는 말에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의 핵 개발이요? 그건 오래전에 중단된 프로젝트입니다. 라고 그는 단언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몇몇 분석관들은 의심을 떨치지 못했죠. 그는 서랍을 열고 고급 합금 및 공학 연구 1982년에서 1999년라는 제목의 묶음을 꺼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펼친 순간 이 제목은 위장일 뿐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한 한국 연구자는 복합층 구조 시험에서 소형 구조체의 열 분산이 필요한 수준에 도달했다. 라고 썼고, 다른 보고서에는 충격 내구성이 고밀도 반응성 소재 기준치를 초과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줄을 가리키며 안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일반 산업 연구로 보이십니까?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아니요. 이건 외피 구조 분석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무엇의 외피일까요? 라고 묻자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드디어 이해했던 것입니다. 한국은 핵미사일의 외피를 개발하고 있었던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핵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왜 외피를 개발할까요? 즉, 한국은 이미 핵미사일 개발을 완료한 상태였고, 그렇기에 이 시기에 다음 단계인 미사일의 외피를 개발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더 깊이 읽어 내려갈수록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뿐이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완벽한 합법적 방패를 구축했는지 더 명확해졌거든요. 모든 실험, 모든 장비 조달, 모든 테스트는 이중용도 연구로 정당화되어 있었고, 국제 규제는 이런 회색지대를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즉, 한국은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규칙을 더 잘 이해해 그 틈을 기가 막히게 활용하고 있었죠. 1987년자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국제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며 진전을 이어가고 있다. 다른 국가들이 외면하는 회색 경계를 따라 움직이며 발전한다. 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 한 해도 멈춘 적이 없군요. 아카이브에는 1993년 북한 핵 위기 당시 작성된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내부 회의에서 한 한국 관계자가 한반도가 불안정해지면 우리만 선택지가 없어서는 안 된다. 핵 무기는 곧 억지력이고 지정학적 불안이 심각한 한반도에서는 우리 자신을 지킬 핵 무기가 없다면 한국은 그대로 끝장이다. 미국은 유사시에 절대로 뉴욕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거다. 라고 말했고, 다른 인물은 공개도 도발도 없다. 그저 꾸준한 대비뿐이다. 생존을 위해서. 라고 답했습니다. 안내 직원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 핵 역량을 논의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필요도 없었죠. 그러다 저는 가장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한국의 레이저 기반 동위원소 분리 실험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의료용 고순도 동위원소 확보 목적이었지만 성능 지표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한 미국 물리학자는 그 데이터를 검토한 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분리 정밀도는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완전한 핵 개발 권한을 가진 국가들보다 더 빠르게 진보하고 있다. 저는 안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는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수십 년 앞선 국가들보다 빠르다는 뜻이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핵보유국들은 막대한 예산, 우라늄 접근성, 거대한 연구 인력, 완벽한 인프라를 갖추고도 특정 농축 기술을 확보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제한된 예산과 좁은 환경에서도 동일한 결과에 훨씬 빨리 도달했습니다. 그들의 강점은 자원이 아니라 방식이었습니다. 끝없는 절차 대신 집념, 자만 대신 혁신, 과잉 대신 정교함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인적 자원이 물질적 자원을 뛰어넘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한국은 정말로 두뇌 하나로 천문학적인 자본을 뛰어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제가 경악을 하며 아카이브 밖으로 걸어 나올 때 안내 직원이 따라 나오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실제로 어디까지 도달한 겁니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빨리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충격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핵보유국보다 준비가 더 잘 됐다는 뜻이네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두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서방 국가들의 안일함 덕분에 한국은 견제도 받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갖추게 되었죠. 이제 서방 국가들은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차로 걸어가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달리지 않았습니다. 떠들지도 과시하지도 않았죠. 규정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집요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회색지대를 활용하며 걸었습니다. 과거, 망가진 장비로도 세계를 앞선 계산을 해냈던 그 시절의 정신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금 정기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장의 공기는 북한의 6번째 핵실험 소식이 퍼지면서 단번에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독일 대표 하르트 박사는 한국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건 이해하지만 자율 개발은 불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며 한국의 위기의식을 가볍게 치부했습니다. 옆에서 영국 대표 마틴 셸리가 비웃듯 말하더군요. 한국은 언제나 미국의 그늘 아래 있었잖습니까? 독자 판단 능력은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정말로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도대체 한국은 왜 자발적으로 미국의 그늘 밑으로 기어들어갔겠어요? 그들은 자존심도 없는 민족인가요? 저는 숨을 고르며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을 끼웠습니다. 그 가정이 틀렸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한국은 지금 생존을 위한 최종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르트 박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생존을 논하려면 기술적 기반이 있어야죠. 민간 기술은 강하더라도 전략 개발은 별게 아닙니까? 저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판입니다. 한국의 민간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군에서는 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미국 대표 반즈가 흥미를 느낀 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면 무엇이죠? 저는 삼성이 개발한 초소형 AI 연산칩, LG의 초경량, 고성능 배터리, 한화의 초정밀 감지 센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술들은 스마트폰과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그런데 핵 관련 실험 장비의 신호 처리, 기폭 제어 시스템, 극한 환경용 배터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셸리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군 겸용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가정해도 핵 개발에 필요한 정밀도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20년 걸리던 일들을 한국은 4년 만에 끝냈습니다. 민간 기술 개발 속도가 군사 기술을 끌고 간 겁니다. 애초에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하여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당연히 언제든 북한과 중국과의 교전을 생각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민간 기술과 군 기술의 통합을 가장 우선시하며 이러한 민군 겸용 기술을 가장 먼저 발전시킬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즉, 한국의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잘 나갈수록 한국의 방산 기술력도 자동으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회의장 뒤쪽에서 프랑스 대표 앙드레 르몽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당성은 어디 있습니까? 왜 한국이 그런 결정을 내려야 했죠? 이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핵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당성이야 차고 넘치죠. 오히려 한국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핵무기에 대한 명분이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닐까 싶은데요. 북한이 수십 발의 핵탄두와 ICBM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타격을 받을 한국만 맨손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죠. 한국은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한국의 생존을 대신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빈정대던 대표들의 태도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르트 박사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삼성과 같은 민간 기업들과 손을 잡았다는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러나 그 협력은 표면적으로는 모두 합법입니다. 기업들은 단지 고성능 부품을 만들었을 뿐이고 정부는 그 부품을 국가 생존 체계로 전환했을 뿐입니다.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천재적인 전략이죠. 도대체 한국인들은 얼마나 똑똑한 민족이길래 이런 선택을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이들의 모습에 감탄밖에 나오지 않네요. 반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기존 핵보유국보다 기술적으로 더 앞서 있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저는 굳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더 빠르고 정교합니다. 기존 강대국들이 과거의 자신감 속에서 머무르는 동안 한국은 매일 밤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미 강대국들, 심지어 미국의 핵 기술조차 따라잡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셸리는 의심 섞인 얼굴로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압도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보가 새지 않도록 개발 전체를 수평적 민간 생태계와 연결했습니다. 미국은 관료주의 때문에 느렸고 중국은 품질 관리가 문제였고 러시아는 투자 부족에 시달렸죠. 그러나 한국은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기술, 속도, 절박함, 그리고 생존 본능까지요. 순간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누구보다 한국을 의심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한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아침에 열린 브리핑은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모두가 이미 뭔가 불길한 결론을 예상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확대된 현무 5 사진들이 벽면에 전시되는 가운데 조용히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침묵을 깬 사람은 롤랜드 피어스 박사였습니다. 그는 심드렁하게 고개를 저으며 미사일의 무게가 9톤이라니요. 저런 중량은 재래식 벙커버스터로는 불필요하게 과합니다. 비효율적인 설계에 불과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독일 분석관 슈테판 크리거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롤랜드. 이건 비효율이 아니라 의도된 과설계입니다. 보세요. 탄두 공유를. 그는 화면을 두드리며 이어 말했습니다. 저런 구형에 가까운 형상은 관통용이 아닙니다. 내부 충격을 균등하게 분산해야 하는 구조죠. 그런 구조는 특정 상황에서만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힌트를 드렸는데 아직도 눈치채지 못한 겁니까? 피어스 박사는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설마 제가 생각하는 그 방향의 시사입니까? 크리거는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습니다. 그저 말하자면 저건 일반적인 탄두가 견딜 필요 없는 압력을 염두에 둔 형상이라는 겁니다. 방안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고 저는 가볍게 숨을 고르며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군 내부에서 가로챈 암호 통신 목록이었고 같은 문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특수탄두 대비 훈련이라는 표현이었죠. 곧바로 영국 대표 하워드 앨리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특수탄두라면 뭐든지 해당되죠. 전자전 장비, 기만 체계, 지하 관측 센서일 수도 있고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당연히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을 보시죠. 화면이 다시 전환되며 지도 위에 붉은 동그라미가 나타났습니다. 저 훈련이 있던 날마다 해당 지역의 기상 센서가 완전히 꺼졌습니다. 고장이 아니라 수동으로 종료되었죠. 뭔가를 숨길 목적이라는 구린내가 나지 않으십니까? 앨리스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기상 센서를 왜 끄죠? 이번엔 크리거가 대신 답했습니다. 강한 열 신호가 자동 기록되는 걸 막으려면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열 신호가 대체 뭘까요? 이건 어지간한 미사일 실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피어스가 이마를 문지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 지하 구조물은요? 저는 위성사진을 확대하며 설명했습니다. 삼중차폐 구조입니다. 방사선 또는 전자파 간섭 문제가 있는 물질만 이런 식의 시설이 필요하죠. 앨리스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재래식 미사일 부대는 저런 걸 짓지 않죠? 절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논쟁은 순식간에 격해졌습니다. 모든 증거는 한국의 핵 미사일을 향하고 있군요.
이건 지나친 해석입니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한국 같은 국가가 핵미사일을 개발합니까? 핵미사일이 무슨 애들 장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어스가 외쳤고, 크리거는 당신이 명백한 증거를 외면하는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한국이 편하게 핵 개발에 전념할 수 있었던 거고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국이 왜 이렇게 큰 미사일을 설계하겠습니까? 거대 중량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아니죠. 특정 유형의 탄도라면 말이 됩니다. 그러다 모두가 다시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피어스가 물었습니다. 당신 의견은 뭡니까? 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현무5는 한국이 말하는 그런 무기가 아닙니다. 애초에 한국의 말을 곧대로 믿어선 안 됐다는 말입니다. 이 미사일의 설계는 콘크리트 관통이 아닌 충격파 전달 효율을 극대화한 목적에 가깝습니다. 오차 범위 5m라는 수치는 특정 상황에 최적화된 정확도입니다. 크리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9톤 플랫폼에서 그 정도 안정성을 확보했다면 한국은 미세 진동 억제 기술을 해결한 겁니다. 다른 핵보유국들이 수십 년을 매달렸던 문제죠. 앨리스는 불편하게 목청을 낮추며 말했습니다. 사거리 3,000km의 그 중량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효율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그 단계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한국이 민간 항공우주 기업의 열차폐 타일, 초정밀 구동기, 나노 공정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산업 생태계 전체가 이미 나노 단위 정밀도를 갖고 있으니까요. 즉, 한국은 그러한 기술을 갖기까지 그다지 노력조차 안 했다는 말입니다. 이미 한국의 글로벌 민간 기술 기업들은 넘쳐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은 최고 수준이고 애초에 한국의 민군 통합 시스템은 전 세계 최고이므로 한국은 그저 자국의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력을 그대로 갖다 쓰기만 해도 상관없었다는 말입니다. 피어스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본래 민간 산업에서 쓰던 기술을 군사 시스템에 통합해 다른 나라보다 더 정교한 결과를 냈다는 거군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예, 그건 우연이 아니라 계산된 전략입니다. 방안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크리거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제 성능이라면 그 파괴력은 기존 강대국들의 체제를 뒤흔듭니다. 앨리스가 마무리하듯 말했습니다. 정확도, 안정성, 중량. 이 셋을 동시에 성공한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화면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것을 재래식이라고 주장하는 건 단지 외교적 언어일 뿐입니다. 이 미사일은 다른 차원의 기술 수준을 보여줍니다. 확실히 현무5는 그 육중한 무게만큼이나 웬만한 핵 미사일을 능가하는 파괴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 순간 조롱하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오직 경외와 침묵만 남았습니다. 모두가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얕잡아 보던 한국이 이미 훨씬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이번 회의 결과가 공개되면서 이젠 정말로 한국을 경계해야 될 때가 되자 긴급 비상회의가 소집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미 논쟁은 폭발 직전이었고 여러 분석관들이 붉게 표시된 위성사진을 가리키며 서로의 목소리를 밀어붙이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지만 곧 이 논쟁에 끌려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이드리언 레이튼 박사는 책자를 탁 내려치며 한국이 핵 역량에 접근하기라도 하면 중국은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입니다. 보아이만 건너에 핵무장 한국을 두지 않을 겁니다. 당연하죠. 한국의 핵무장은 곧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패권을 그대로 한국에 빼앗기게 됨을 뜻하거든요. 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에 레나 하트웰 교수가 팔짱을 끼며 개입이요? 무엇으로요? 중국 해군은 해안방어 범위 밖에서는 성능이 급감하고 공중전 지휘 체계도 구식입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레이트는 비웃으며 중국은 정밀함이 아니라 물량으로 압박합니다. 한국은 작습니다. 중국은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14억 명이 5천만 명을 이기지 못할 리는 없죠. 단순 산수만 가능해도 그 결과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숙이며 물량은 정밀함 앞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은 중국이라는 적을 코앞에 둔 국가답게 애초에 물량 우위를 무력화시키는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라고 말했고 방안의 시선이 모두 제게 쏠렸습니다.
미겔 세라노 박사가 미심쩍다는 듯 좋습니다. 그럼 중국이 한국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무력을 쓰면 한국은 어떻게 막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황해 접글로 지도부터 띄웠습니다. 중국의 압박은 반드시 이 통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설마 중국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인 동해로 들어오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의 조기 추적 융합망은 이 지역을 수초 단위로 갱신합니다. 민간 자율주행 AI 기반이라 10일마다 업데이트되죠. 중국은 1년에 한 번입니다. 누가 더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을 것 같나요? 하트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업데이트 주기 차이는 치명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레이트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얼굴을 하며 추적만으로는 침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 적을 무력화해야 하죠. 정말로 한국은 그럴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고, 저는 한국은 파괴로 막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어요. 총알로 적을 제압하는 그러한 수준을 이미 진작에 지나버렸다는 말입니다. 한국은 지휘, 통신, 센서 체계를 붕괴시켜서 막을 겁니다.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구축한 교란 플랫폼은 중국 함대를 접촉 없이 그대로 무력화시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라노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으로 만약 중국 함대가 그걸 뚫고 온다면요? 라고 묻자. 저는 중국은 그 전에 해안 기반이 붕괴됩니다. 한국의 초정밀 원거리 타격 체계는 4분 만에 산둥반도 지휘 노드를 무력화할 수 있거든요. 한국에 있어서 중국 도시는 목표가 아닙니다. 중국의 지휘, 레이더, 보급 버전만 제거하면 해안 방어는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하트웰도 해안 방어가 무너지면 중국군은 바다 밖으로 전혀 힘을 투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레이트는 고집스럽게 중국은 공군을 투입할 겁니다. 라고 주장했고, 저는 어떤 공군입니까? 중국의 장거리 전투기는 중첩된 한국의 센서 장막을 통과해야 합니다. 한국의 센서는 400km 밖 배낭 크기 목표도 추적합니다. 중국 전투기는 이륙 순간부터 노출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라노가 그건 과장 아닙니까? 라고 따졌지만 저는 아닙니다. 한국은 민간 자동차 AI를 국방 센서망에 통합했습니다. 예측 처리 속도가 기존 군용 레이더와 비교되지 않습니다. 자그마치 현대 기아 자동차의 기술이에요.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그 기업이 구축한 기술이라고요. 라고 답했죠. 방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레이튼이 마지막으로 그래도 중국은 확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자 하트웰이 무엇으로요? 중국 북부 항만은 교란 상황에서 효율성이 60% 이하로 떨어집니다. 한국의 비파괴 기반 시설 플랫폼은 항만 자동 크레인, 라우팅 소프트웨어, 컨테이너 야드를 몇 시간씩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지도를 확대하며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면 스스로 해안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걸 중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즉, 중국은 절대로 한국의 털끝조차 건들 수 없어요. 그러는 순간 중국은 끝장이 나니까 말이죠.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도 반박하지 못한 채 회의는 종료되었죠. 이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으로 긴급적인 파견을 떠나게 되었어요. 미 백악관 직통 명령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그러한 무지막지한 기술을 갖추어 놓은 것이 맞는지 제가 직접 확인하고 오라는 거였죠. 그렇게 제가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단지 제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들른 것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연구 결과는 한국이 이미 무시무시한 핵 강국이라고 가리키고 있었지만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무서웠거든요. 어쩌면 몇 달 동안 저는 단편적인 기록과 소문, 불완전한 정보만 분석해왔고 한국의 이른바 회색지대 핵 전략은 과장되었거나 잘못 해석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그동안 조용히 개발했던 것들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었고 저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했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 밖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 마치 제가 두려워하던 진실이 이미 도시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상한 긴장감이 제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원자력 연구개발 시설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곧바로 질문을 던지더군요. 당신은 우리가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하며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죠. 왜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실패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우리 그저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하나요?
저는 팔짱을 끼며 최대한 침착하게 핵 개발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수십 년의 인프라, 원자재, 정치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한국은 그런 기반이 부족할 수도 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웃듯 미소를 짓더니 연구실 한편에 있는 작은 강화 케이스를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는 축구공 크기의 기하학적 패턴이 새겨진 구형 시제품이 들어있었고, 그것을 보는 순간 제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완성품은 아니었지만 초기 단계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저는 낮은 목소리로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고, 그는 초소형 핵탄두입니다. 아직 시제품이라 무기는 아니고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죠.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며 합법적이라고요? 이런 핵탄두가 어떻게 정상 연구입니까? 라고 따졌어요. 그러자 그는 조용히 몸을 기울이며 법은 무기화 자체를 금지하지, 모델링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모델링, 그것도 극단적 규모의 모델링에 투자했습니다. 모델링을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법제화가 없는 한, 이건 합법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래도 모델링만으로는 연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자 그는 드디어 미소를 지으며 연료에서 모두가 오해합니다. 미국은 기체 확산, 러시아는 원심 분리, 중국은 20년 동안 비효율에 갇혀 있었죠. 우리는 그 누구도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거든요. 삼성과의 연구 끝에 우리는 레이저 기반 마이크로 농축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문서상 전부 민간용이고 전부 합법적이며 무엇보다 더 효율적이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레이저 농축은 불안정합니다. 어느 나라도 일관된 출력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기겁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아주 담담하더군요. 맞습니다. AI가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한국은 AI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인 것 아시죠? 라고 말하더군요. 그는 마치 주말 일정이라도 이야기하듯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한국의 AI 연구소들은 원래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레이저 흔들림을 나노 단위로 제어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있죠. 그들의 알고리즘을 농축 레이저에 적용하니 안정도가 300% 상승했습니다. 우리는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투자 비용은 전혀 들지 않았던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내쉬며 그러니까 한국은 수십 년간 세계가 막혀있던 병목을 상용, 반도체 알고리즘으로 뚫어냈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자 그는 곧바로 왜 놀라십니까? 한국 민간 산업은 이미 군용 기준보다 훨씬 높은 정밀도로 운영됩니다. 우리는 핵 개발을 위해 별도 장비를 만든 게 아닙니다. 이미 삼성과 SK가 만들어둔 기술을 전용했을 뿐이죠. 모르셨습니까? 한국은 민간과 군 기술을 통합한 시스템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것을 말이죠. 라고 답하더군요. 그는 목소리를 단단하게 하며 덧붙였죠. 그래서 세계는 우리를 따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민간 기술이 느리고 파편화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도 얽혀 있습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애초에 북한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니까요. 그리고 지금 국제 정세가 살얼음판을 달리고 있을 때 이 시스템 하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본 건 다름 아닌 한국이 된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에서 보다 국제 분쟁의 혼란의 시대에 더욱 큰 이익을 보는 게 바로 한국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장점입니다. 통합, 효율, 낭비 없음. 이것이 우리가 가진 힘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다면 왜 세계는 지금까지 이를 감지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가 사용한 모든 부품이 민간 카탈로그 번호를 가진 상용품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 액추에이터, 열차폐 타일, 전부 다 민간 기업에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민간 기업에서 만들어진 것을 정보기관이 의심할 이유가 없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명의 의견으로 한국을 평가하긴 아직 일렀어요. 저는 철원의 지하 시설에 도착하면서도 이전 장에서 본 모든 것이 거대한 연출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여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거의 1분 가까이 하강했고 화물열차처럼 깊은 진동을 냈습니다.
문이 열리자 태블릿을 든 한국인 엔지니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침착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으며 속을 전혀 읽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왜 저에게 이런 걸 보여주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수십 년 동안 모든 것을 숨겨왔죠.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외부인에게 이걸 공개합니까? 그는 앉지도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외부인이 아닙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가요?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당신이 여기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아직 한국을 의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이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게 그게 당신들의 전략입니까?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론자는 올바른 질문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게을러지죠. 우리는 더 깊은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매끈하게 연마된 현무암 벽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고 마치 흑요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깊이는 의도적인 겁니다. 화강암과 편마암 200m입니다. 자연 차폐층이죠. 지진 신호도 완벽하게 감춥니다. 이렇게 중간 깊이의 능선이 방어축 근처에 밀집한 나라가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감지되지 않고 지하 시설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지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성 감시가 뭔가 포착했어야죠. 열 신호든 굴착 흔적이든 뭐든. 그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포착했습니다.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들키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다르게 해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국에는 언제나 3,000개가 넘는 대형 공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한국은 당신네 국가들처럼 게으른 국가가 아니에요. 늘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며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펼쳐지며 혁신하죠. 그 밖에도 고속도로 터널, 지하철 확장, 홍수 저류지, 지열 시추. 우리는 그 수많은 소음 속에 모든 것을 숨겼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편리한 변명이네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한국의 공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렇습니다. 한국의 민간 건설 규모는 어떤 나라의 군사 부문보다 큽니다. 새로운 터널이 생겨도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대체 왜 이런 기술들을 개발한 겁니까? 주변에는 동맹도 있고, 무역도 안정적이고, 조약도 있는데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조약은 전략이 아닙니다. 아무리 미국이 한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만약 북한이 워싱턴과 서울에 동시에 핵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당신들은 워싱턴을 버리면서까지 서울을 지킬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략은 조약이 무너져도 살아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가 이어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걸 여러 번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1905년에, 1950년에, 1968년에. 우리는 다시는 다른 나라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하 도시를 만들고 이 지하 시설에서 아무도 모르게 레이저 농축을 개발하고 민간 AI를 폭발 모델링에 통합한 건가요? 하지만 왜 지금 저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외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부들이 질문하기 전에 불편한 질문을 먼저 던져줄 사람 말입니다. 그는 태블릿을 터치했습니다. 시뮬레이션 화면이 나타났고 원자로급 연료 펠릿이 다채로운 데이터 조각으로 분해되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따라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점에서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개발 사슬 전체가 이미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한 산업들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물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가 답했습니다. 반도체, 정밀 로봇, 열배터리, 고밀도 세라믹, 자율 제조 시스템. 이건 어느 것도 군사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초고효율 핵 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런 산업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조각을 갖고 있을 뿐이고 한국은 통합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AI 폭발 모델은 스마트폰 최적화에 쓰이는 동일한 신경코어에서 구동됩니다. 시스템이 나노초 단위로 자동 보정하죠. 이런 시뮬레이션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삼성처럼 스마트폰 기술이 뛰어난 나라도 없고 한국처럼 민군 기술 전환이 용이한 국가도 없으니까요. 다음 화면에는 비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한번 테스트하면 분석에 몇 달이 걸립니다. 중국은 기본을 이해하기도 전에 규모 확장부터 하죠. 그 결과 늘 대참사가 나곤 하죠. 프랑스는 1990년대 코드를 여전히 사용합니다. 한국은 그는 가장 짧은 막대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40분마다 한 번씩 반복합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누구보다 돈을 많이 쓴 게 아니라 누구보다 똑똑하게 했다는 말이군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돈은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지능은 그렇지 않죠? 저는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는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세계가 전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 아무도 막지 않은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인식하는 선을 한 번도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모든 일은 회색지대에 있었습니다. 합법적이고 분산돼 있고 민군 겸용입니다. 배터리 설계에 쓰이는 슈퍼컴퓨터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만드는 세라믹 공장을 제재할 수도 없죠. 지하철 터널을 무기 연구소라고 비난할 근거도 없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산업 전체를 무기 생태계처럼 활용한 거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따라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모든 도시가 북한과의 전투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에 한국은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죠. 그러니 그 누구도 한국을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부정하기 어려운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존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여전히 처음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는 태블릿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반박하러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의심하지만 이해하는 사람. 우리의 사각지대를 보게 해줄 사람. 세계가 패닉에 빠지기 전에 우리가 왜 이런 길을 선택했는지 설명해줄 사람. 당신이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명분이 되어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어나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의 두 번째 층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장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비밀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의 손을 흔들었습니다. 믿어서가 아니라 마침내 왜 그들이 저를 선택했는지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인 엔지니어를 따라 또 하나의 좁은 복도를 지났습니다. 이 구역의 공기는 더 차갑고 금속 같은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습니다. 철원을 보여주셨죠.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도시 하나로 세계 전략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가 철원만 있다고 했습니까?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는 단 한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원은 단지 시제품입니다. 한반도에는 중간 깊이의 산맥 능선이 수백 개나 됩니다. 은폐의 완벽한 구조죠. 그 지형이 스키를 타는 데만 쓰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비웃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아닙니다. 그 지형은 숨기기를 쉽게 만듭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위성 단층 촬영, 열영상, 미세 지진 분석, 누군가는 반드시 감지했을 겁니다. 그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에는 항상 미세 지진이 발생합니다. 1년에 4만 건 넘게요. 모두 자연 발생입니다. 그리고 모두 아주 편리하죠. 우리는 그 노이즈 바닥 아래에서 건설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지질 구조 자체가 위장을 해줬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화강암 능선, 좁은 단층대, 조밀한 현무암층. 하나하나가 완벽한 소음 흡수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자연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반박했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해도 이런 지하 도시들의 목적이 뭡니까? 비용도 엄청나고 위험하고 그저 쓸모없는 시설 아닌가요? 그는 낮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대륙 국가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의 생존 방식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죠? 제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럼 설명해 보시죠. 왜 한국이 산 아래에 제2의 국가 전체를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 그는 저를 원형 지도실로 이끌었습니다. 지도마다 강원, 전라, 경상, 심지어 제주까지 미세한 기하학적 흔적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그가 말했습니다. 벙커가 아닙니다. 연속성 그리드입니다. 제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연속성이라면 아무리 유사시의 상황이더라도 지도부가 절대 잘릴 수 없는 국가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설령 지상의 주요 도시가 모두 타격을 받아도 한국은 아래에서 그대로 기능합니다. 제 의심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장하시는 겁니다. 어떤 나라도 장기간 지하에서 국가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못하죠. 하지만 한국은 가능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근거 없이 소설처럼 말하지 말고 설명해보세요. 그는 환기 구조도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의 지열층은 안정적인 여론을 제공합니다. 해양 압력대는 자연 통풍구를 통해 깨끗한 공기를 끌어올릴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은 작습니다. 수송 터널이 수백 킬로미터일 필요가 없습니다. 수십 킬로미터면 충분합니다. 대형 국가들은 지하 물류망 자체가 너무 커서 붕괴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규모는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저는 더는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지형 자체가 허락했기 때문에 아예 평행한 인프라를 만든 거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는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산을 비웃었습니다. 너무 험하고 너무 바위투성이고 너무 불안정하다고. 하지만 산은 방패입니다. 좁은 국토는 예측 가능합니다. 심지어 화산 지대조차 열 저장고가 되어줍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세상의 절반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한 풍경을 부러워합니다. 저는 숨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지하 도시들이 전부 있다고 가정하죠. 그렇다고 한국이 가장 강한 나라가 된다는 증명이 됩니까? 그는 작전 구조도를 열었습니다. 당신은 세계를 무기로 분석합니다. 우리는 세계를 지속성으로 분석합니다. 모든 지상 자산을 잃고도 지휘, 제조, 연구, 전개를 계속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단 한 곳뿐입니다. 한국뿐이죠. 저는 그의 말에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국이 1차 공격을 견딜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견딘다고요? 한국은 단지 살아남는 정도가 아닙니다. 계속 작동합니다. 완전히요. 그리고 이는 완전한 억지력으로 작용하죠. 생각해보세요. 한국에 선제 공격을 가한다고 칩시다. 하지만 한국의 주요 기술들, 그리고 국민들까지도 전부 살아남고 완전히 끝장내버릴 수가 없는데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한국에 선제 공격을 가하겠습니까? 한국은 지하에서 인내하며 전열을 가다듬을 것이고 결국 상대 국가로 하여금 무자비한 보복을 가할 것인데 어떻게 절대로 한 번에 끝낼 수 없는 한국을 공격하겠냐는 말입니다. 저는 믿기 어려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요? 보급은요? 통신은요? 전력은요? 그는 침착하게 나열했습니다. 지열 발전지대, 자연 안반 터널을 통과하는 광섬 유망, 모듈식 금고 안에 지어진 자율 공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거리의 예측성. 한국의 지하에서는 너무 먼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깥 세상처럼 완전하게 작동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지하 인프라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는 맞장구 쳤습니다. 그들은 너무 크게, 너무 넓게, 너무 많은 자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작고 똑똑하고 연결된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회로 기판처럼요. 각 구성 요소는 분리되고 경로는 중복되고 노드는 언제든 교체 가능합니다. 마치 스마트폰과 같죠? 작지만 효율적으로 있을 건 다 있는 구조죠.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큰 나라는 관료주의처럼 진화합니다. 하지만 작은 나라는 생물처럼 진화하죠. 더 유동적이고 빠르게 발전합니다. 저는 반박할 근거를 잃었습니다. 화면에 비치는 증거들이 모든 말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전략적 목적은 뭡니까? 왜 지상 위에 또 하나의 한국을 만든 겁니까? 그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지상의 세계는 불안정합니다.
지역 위협은 외교보다 빠르게 변하죠. 특히나 우리의 코앞에 있는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는 도저히 그 움직임을 예측할 수가 없을 정도죠. 그러니 한국은 어떤 봉쇄도, 어떤 침공도, 어떤 핵교환도 우리를 지울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끝장낼 수 없다는 불안정성을 심어줌으로써 억지력을 키운 거죠. 그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생존이야말로 최종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존을 공학적으로 구현했습니다. 그게 기술 강국의 마지막 단계죠. 제가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그는 디스플레이를 껐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한국이 세계 질서를 재정의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기 전에는, 아니, 설령 마지못해 믿더라도 당신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힘이 미사일이나 함대로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힘은 지속성입니다. 한국은 그 지속성을 완성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국가가 진짜 승자거든요. 그 순간 저는 서울에서 결코 느끼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이었죠. 한국이 무엇을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잃을 것이 없는 나라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나라? 결코 질 수 없는 나라? 세계는 그런 존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는 완전히 경악을 한 채로 작전실에 들어서게 됩니다. 한국인 분석관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암호화된 파일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그는 그대로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민간 로고가 찍힌 제조 장비 도면들이 보였습니다. 보세요. 이건 AI 열 패턴 분석기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는 장비죠. 비공식적으로는 초소형 핵조립체 내부의 미세 열흐름까지 모델링합니다. 한국은 서방 국가들의 의심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도 민간 기술을 이용해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핵 기술을 깸나했어요. 저는 파일을 밀어냈습니다. 그건 너무 억지 해석 아닌가요? 아무리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도 핵에 대한 연구 개발 없이 곧바로 핵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당신들은 무슨 신이라도 되는 건가요? 그는 바로 받아쳤습니다. 억지요? 그렇다면 고밀도 세라믹 케이싱은 어떻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이크로 진동 안정화 장치는요? 서브 마이크론 단위로 조각하는 자율 공구는요? 이런 기술들은 모두 세계가 무해하다고 부르는 민간 팹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까? 그건 모두 삼성, 현대, LG 등 민간 기술 기업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 민간 기술들이 다른 나라 군대가 수십억을 쓰고도 만들지 못한 걸 우리에게 제공한 겁니다. 기술에는 기본이 가장 중요해요. 기본도 안 된 국가들이 아무리 응용을 해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한국은 기본부터 다지고 올라온 국가죠.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걸 개발한 겁니까? 한국은 이미 동맹도 있고 번영도 있고 안보도 있었잖아요. 무엇을 얻으려고 그런 거죠?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가 얻은 건 주도권입니다.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동맹은 무너집니다. 시장은 변하기 마련이죠. 초강대국의 마음은 언제든 바뀝니다. 한국은 수없이 버림받아본 국가입니다. 약소국의 역사가 늘 그랬듯 우리는 늘 버림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누구도, 적도, 동맹도 우리 운명을 결정하도록 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그는 또 다른 파일을 열어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이 곡선이 보이십니까? 여기서 모든 강대국이 실패했습니다. 미국은 거대한 관료주의가 붙은 레거시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중국은 규모로 밀어붙이다가 결국 양에서 질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실패하고 말죠. 유럽은 위원회 하나 만드느라 수십 년이 걸립니다. 러시아는 기반시설 붕괴에 발목이 잡히죠. 그들은 모두 수직적으로 밀어붙입니다. 한국은 수평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작고 민첩하고 분산된 방식으로. 저는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기술을 빨리 만든 건 제국을 구축하려고 한 게 아니라서였군요. 그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큰 제국은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립니다. 한국은 군집처럼 움직입니다. 조용하고 중복 구조를 갖고 봉쇄할 수 없습니다. 그는 시뮬레이션 영상을 틀었습니다.
수많은 마이크로 센서들이 완벽한 순서로 스스로를 재배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묻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민간 기술입니다. 스마트 공장에 쓰이는 자가 치유형 센서망이죠. 우리는 이걸 변형했습니다. 지금은 방어 지도를 인간 개입 없이 자동으로 보강합니다. 10초마다 전체 맵이 다시 계산됩니다. 이 속도로 방어망을 갱신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기대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민간 기술 기업들은 단순히 협력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셈이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성의 리소그래피 연구동, LG의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 현대의 자율주행 셰시, SK의 AI 가속기, 이 모든 회사가 우리 국가 방패의 한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숨길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세계가 우리 제품을 사주며 우리를 지원해줬으니까요. 너무 우아해서 더 짜증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산업거인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시도했죠. 그는 연민 섞인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네, 거인은 있었죠. 하지만 서로 협력하기를 거부하는 거인들이었습니다. 대다수 국가에서 군사 분야와 민간 분야는 서로 예산과 영향력을 두고 싸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협력합니다. 생존은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민간 기술은 단순히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준비 그 자체입니다. 그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들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속성을 준비하죠. 전쟁은 우리가 준비하는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한 겁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무기를 만든 이유는 세계를 지배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것은 지배가 필요 없을 만큼 건드릴 수 없는 시스템이었죠. 협박할 수도 없고 압박할 수도 없고 굴복시키지도 못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누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은 어떤 미사일보다도 저를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에 대한 감탄도 잠시, 저는 이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가 또 다른 콘솔 앞으로 저를 불렀는데 새로운 파형이 모니터에 떠올랐거든요. 길게 이어지는 푸른 리본 같은 형태였죠. 제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외부 신호입니다. 동해 구역, 독도 능선에서 직선거리 90km 지점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동해요? 바다 음향을 왜 저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그는 파형의 특정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보세요. 이 스파이크는 통제된 수중 폭발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대략 3킬로톤 규모죠. 자연에서는 절대 이런 대칭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설마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감시가 삼엄한 바다에서 수중 핵실험을 했다는 겁니까? 그는 전혀 불쾌한 기색도 없이 말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당신이 이미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중 핵실험을 하면 뭐 하나요? 당신들은 그걸 탐지조차 못하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남해를 다시 사용할 리가 없죠. 이제 모두 감시하니까요. 동해는 훨씬 더 유리한 음향 지형을 제공합니다. 가파른 현무암 능선이 충격파를 흡수하고 에너지를 바깥이 아니라 안쪽으로 반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방사능이 탐지됐을 겁니다. 그는 한쪽 눈썹을 올렸습니다. 탐지됐습니다. 일본 해양 관측 부표 2개에서 짧은 상승치가 감지됐죠. 하지만 몇 시간 내에 사라졌습니다. 주변 균열과 해저 분출구로 빠르게 흩어져서 주요 기관이 공식 확인하기 전에 사라졌거든요. 저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참 너무 편리하게 흘러가는군요. 모든 것이 한국의 유리한 쪽으로 말입니다. 그는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편리한 게 아니라 설계된 것입니다. 우리는 수직 난류가 수평 확산보다 강한 지점을 골랐습니다. 10년 전부터 계획됐던 자리입니다. 즉, 우리가 다 계획했던 거죠. 그것도 10년 전에.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위력 실험이 아니라 탐지 실험이었다는 말이군요.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감지한 겁니다. 저는 화면 앞을 서성이며 물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한 겁니까? 바닷속에서 몰래 실험해봐야 뭐가 달라지죠? 그는 두 팔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지정학적 중력입니다.
지상 실험은 제재를 부르고 대기 실험은 공포를 부릅니다. 하지만 심해 실험은 해군 억제력을 조용히 제정해야 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어느 잠수함에서든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탄두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모든 순찰이 전략적 사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중국을 예로 들어보죠.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중국 영해를 조용히 순찰하고 있다가 유사시의 수중 핵탄두로 중국 본토를 박살낼 수 있는데 중국이 감히 한국에 이상한 짓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즉, 우리는 이러한 억제력으로 평화를 구축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저는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이제 해상 2차 타격 능력을 갖췄다는 말입니까? 그는 즉시 정정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이 가진 건 유연 타격 능력입니다. 2차 타격이라는 개념은 이미 오래됐습니다. 우리의 플랫폼은 기동성이 높고 유도 체계는 상황에 맞춰 변하며 탄두는 모듈식입니다. 세계 최강이죠.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수십 년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실패했습니다. 영국은 심해 실험 중 차폐 문제로 실패했고 중국은 에너지 손실을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아무도 모르게 그 문제를 전부 해결했다고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도 오해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려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한국은 필요한 것만 만들었습니다. 민간 드론 기업의 센서, 상업용 복합재 공장의 케이싱, 민간 클라우드의 AI 시뮬레이션 세계는 그걸 무해한 기술 발전으로 봤고 우리는 그것을 국가 방어로 봤습니다. 저는 양손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단단히 오해했군요. 당신들은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였어요. 그것도 오래전의 말이죠. 그 후 저는 포천 인근의 한 외곽 실험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저를 맞이한 민 대령은 저를 거대한 경납고 안으로 안내하더군요. 흐릿한 조명 아래 K9A3 자주포가 서 있었고 강화된 포신이 비현실적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본 적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K9이잖아요. 대단한 건 아니죠. 민 대령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업그레이드요? 그건 핵융합로를 조금 더 큰 양초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업그레이드 수준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무기로 탄생하고 보는 게 맞겠죠. 제가 대꾸하기도 전에 포병 기술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석관 맞으시죠? 그럼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는 손마디로 포신을 두드렸습니다. 왜 저희가 2000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을 견디는 포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기존 탄두로는 그런 압력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민 대령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한국이 이런 포신을 만들었다면 어떤 탄두를 쏘기 위해서였을까요?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그는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해외에서 들으신 그 소문 있죠? 서부킬로톤급 핵탄두 이야기는 상상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재료공학에서 시작된 겁니다. 기술자가 포신 단면도를 띄웠습니다. 내부에는 그래핀 세라믹 복합층과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국 개발 텅스텐 합금이 교차 구조로 배치돼 있었습니다. 기술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원래 이 합금은 신부 지층 굴착용 도구를 위해 개발됐습니다. 민간에서는 지열 발전용이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그렇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국의 듀얼유스 기술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죠.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신은 마이크로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는 말이십니까? 한국은 핵미사일 발사 전용 발사대가 아닌 일반적인 전차로도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는 즉시 정정했습니다. 견딜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목적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멀리 날아갈 수 있고 또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죠. 이런 기술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민 대령이 경납고 밖을 가리켰습니다. 나오시죠. 곧 실험이 시작됩니다. 밖으로 나가자 새벽 안개가 계곡을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요원들이 K9A3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 대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미국도 과거에 비슷한 강화 포신 개발을 2번 시도했습니다. 2번 모두 실패했습니다. 지나치게 불안정했죠.
중국도 10년 뒤 따라했지만 포신 파열로 매번 실패했습니다. 핵탄두를 넣은 포신이 파열되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발사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들은 그 자리에서 재가 되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중국 정부는 이 사실을 묻어버렸지만 말이에요. 프랑스요. 그들은 비용 계산 후 포기했죠. 이걸 실제로 구현할 제조 생태계를 가진 건 한국뿐입니다. 제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생태계라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마트폰 짐벌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민간 공장이 마이크로 안정화 장치를 제공했고 카메라 렌즈 업체가 점화 장치의 나노 정밀 가공을 맡았습니다. 반도체 기업은 충격을 버티는 트리거 칩을 만들었죠. 다른 나라들은 민간과 군을 분리합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하며 정확하죠. 제가 답하려던 순간 K9A3가 포각을 조정하며 땅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격 통제 장교가 좌표를 외쳤고 민대령은 제 반응을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한국의 지하 도시를 비웃으셨죠. 그럼 잘 보시죠. 포성이 울렸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포탄은 구름 속으로 사라졌고 몇 초 뒤 멀찍이서 낮은 굉음이 계곡을 타고 울려왔습니다. 민대령은 태블릿을 내밀며 실시간 텔레메트리를 보여주었습니다. 폭발 고도 400m. 위력은 데모를 위해 비핵입니다. 하지만 외형과 내부 구조는 기밀 모델과 동일합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기밀 모델은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분석관이시잖아요. 0.5킬로톤급 폭발이 기가몇 단을 전개도 전에 무력화한다고 상상해보시죠. 제가 반박하려 했습니다. 아니, 이 모델의 위력이 그 정도인데 만약 한국이 정말로 전술핵포를 운용하면 그땐 베이징은 민대령이 말을 잘랐습니다. 베이징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K9A3는 30초마다 위치를 바꿉니다. 중국 위성 추적으로는 발사 위치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AI 기반 사격 통제는 단일 포대가 중국이 눈치채기도 전에 여러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이제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베이징은 5분 안에 지도상에서 사라집니다. 베이징에 요격 미사일을 깔아놔도 소용없어요. AI 기반 미사일은 스스로 요격 미사일을 피하거든요. 기술자가 말을 보탰습니다. 천무2 MLRS도 잊지 마세요. 모듈식 설계의 확장형 활공 로켓까지. 정말 그 모듈들이 재래식 탄두만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모두 핵 미사일에 사용될 수 있어요. 애초에 그럴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문질렀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지상전 개념을 완전히 다시 쓰게 되는 겁니다. 민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쓰는 정도가 아닙니다. 대체하는 거죠. 동아시아 전쟁의 핵심은 포병입니다. 포병을 장악하면 전쟁의 단계 상승을 한국이 통제하게 됩니다. 우린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포병 시스템에 많은 노력을 쏟은 거죠. 저는 다시 그 강화 포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햇빛이 돌아오며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압도적인 걸 만들었습니까? 민대령의 표정이 처음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남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하는 걸 듣고 살았습니다. 중국은 위협했고, 일본은 경쟁했고, 미국은 늘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약속에 의존하지 않는 도구를 만든 겁니다. 기술자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죠. 혁신은 우리의 문화이고, 절제는 우리의 역사이며, 힘은 우리의 필요였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는데, 그저 웅크리고만 있다면, 그게 더 바보 같은 선택 아닙니까? 우리가 경납고로 돌아가던 중, 민대령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답해보시죠. 다른 나라가 이걸 시도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십억을 태우며 시제품을 만들다가 포신을 깨뜨리고 기폭장치를 실패하고 내부 관료제와 싸우다 결국 프로젝트를 폐기했겠죠.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이 실패하지 않은 이유요. 한국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복하고 배우고 개선합니다. 그리고 세계가 눈치챘을 때쯤이면 그는 다시 K9A3를 가리켰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늦은 겁니다. 지금처럼요. 그렇게 제가 한국에서 완전히 경악을 하며 베를린의 보안 회의실에 다시 돌아왔을 때 프랑스 출신의 전직 핵 분석가 로랑 드보가
이미 두 팔을 꼬고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최근 활동과 관련된 파일이 있다고 하셨죠. 어떤 종류입니까? 그는 얇은 폴더 하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당신 나라가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는 걸 보여주는 파일입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요? 한국은 공개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건조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 침묵 때문에 프로그램이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또 다른 전문가가 화상 연결로 참여했습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나단 클라크 박사였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며 말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하고 시작하죠. 한국의 회색지대의 전략은 영리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만큼 취약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 단 한 번만 잘못된 비난을 던졌어도 모든 것이 붕괴했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로랑이 폴더를 펼쳤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이제 슬슬 눈치채가던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이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던 핵무기 말이죠. 그리고 중국이 먼저 한국이 보아이 지역 인근에서 비공개 아임계 실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바로 뒤이어 유엔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불과 3일 뒤면 의무적 검증을 피할 수 없었죠.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런 일 공개된 적 없는데요. 클라크가 답했습니다. 한국이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간신히. 그는 화면의 차트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프랑스가 초창기에 사용했던 전략적 모호성을 흉내내려 했습니다. 모호함, 비확인, 침묵. 그러면서 비밀리에 핵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했죠. 그러나 프랑스와 달리 한국은 2명의 적대적 감시자를 동시에 상대해야 했습니다. 베이징과 도쿄가 동시에 밀어붙였고 그 48시간 동안 한국의 회색지대는 거의 찢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낮게 중얼렀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로랑이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요. 정밀 제조 기술로 말입니다. 제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제조 기술이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은 외교로 압박했지만 한국은 물리학으로 대응했습니다. 클라크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새로운 강화 압력 챔버 설계를 분석했는데 그 구조는 지진 신호를 너무나 효율적으로 흡수해 아임계 시뮬레이션이 자연 지각 활동과 통계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어떤 증거도 제시할 수 없었죠. 측정 가능한 것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호성은 정치가 아니라 공학으로 살아남은 거군요. 클라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 과학자들은 국제법을 속인 게 아니라 국제 탐지 기술을 실력으로 앞서버린 겁니다. 로랑이 몸을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첫 번째 위기만입니다. 두 번째는 훨씬 심각했죠. 일본은 부산의 민간 시설에서 한국이 은밀하게 핵물질을 농축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게 먹혔다면 IAEA가 전체 가동 중단을 요구했을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또 일본이군요. 클라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도 한국은 기술력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일본은 위성사진을 내밀었지만 한국은 민간 원자로의 AI 감시 로그를 제출했죠. 너무 정밀하고 너무 세밀해서 IAEA가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자동화 준수 시스템이라고 평가했을 정도였습니다. 로랑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이게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한국의 명료성이 일본의 의심을 꺾어버렸죠. 그리고 전 세계는 이상한 사실 하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속이기 위해 숨은 게 아니라 만들기 위해 숨었다는 사실을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클라크는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회색지대 전략은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변모했습니다. 중국은 한국 기술이 이미 자신들이 막을 수 없는 지점을 넘었다는 걸 깨달았고, 일본은 한국의 투명성 도구가 너무 정교해서 더 이상 의심을 조작할 수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죠. 제가 낮게 물었습니다. 무슨 사실입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회색지대에서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걸 해냈습니다. 합법을 유지한 채 치명적이 된 겁니다. 로랑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프랑스도 못했고 영국도 못했습니다. 인도는 말할 것도 없죠. 2번이나 제재받았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요?
존재해서는 안 되는 바늘구멍을 정확히 통과해버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핵 능력을 합법적으로 구축했다는 말입니까? 클라크가 부드럽게 정정했습니다. 공개적으로도 불법적으로도 아닙니다. 그 사이에서입니다. 전략적 모호성이 수학적 정밀도로 실행된 것이죠. 로랑이 말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아시아 절반의 안보 교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개 대결을 했다가 체면을 구길까 두렵고, 일본은 외교 압박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을 새로운 안정축으로 여기고 있고요. 미국은요? 한국이 더 이상 하위 파트너가 아니라 조용한 동등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위기들, 그 모든 붕괴, 직전의 순간들은 한국을 약하게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까? 로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라면 부서졌을 폭풍을 버티며 성장했습니다. 클라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부른 겁니다. 경고하려고가 아니라 진실을 알려드리려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었습니다. 어떤 진실이죠?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것을 잃을 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만큼 잃을 것이 많았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로랑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기 싫을 만큼 강력하다는 것도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핵 도약은 우연도, 틈새도, 비밀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의지의 시험이었고, 한국은 그 시험에서 많은 나라가 실패한 자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도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하나의 방어적인 회의가 열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고위 안보 분석가인 고지 다카사와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표정, 체념에 가까운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흥미로운 시점에 오셨군요. 그는 얇은 서류철을 제 앞에 밀었습니다. 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설마 드디어 한국이 못하는 걸 찾으신 건 아니겠죠?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일본이 막을 수 없는 걸 찾았습니다. 그 말투는 제 등을 바로 펴게 만들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농담이시겠죠?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앉으시죠.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들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몇 분 뒤 미카미 하루토 교수가 무거운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회의에 합류했습니다. 바로 말하겠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우리가 전략적 종속이라고 부르는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일본이요? 한국에게 종속된다고요. 그는 노려보듯 말했습니다. 비웃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고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메이지 시대 이후 처음으로 일본은 이 지역에서 기술적 우위국이 아닙니다. 이제 그 자리는 한국입니다. 제가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한국을 식민지로 삼았던 일본이 이제 한국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까? 미카미 교수는 한숨을 내쉬며 책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아이러니를 모르는 사람은 일본에 없습니다. 제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시죠. 고지가 서류철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극초음속 비행 궤적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일본 전역의 전략 거점을 타격하는 모델이죠. 삿포로, 요코스카, 나고야, 항공자위대 기지들까지.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일 뿐입니다. 능력을 증명하지는 않죠. 이건 다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한국이 만든 것입니다.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해킹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직접 제공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왜 일본에게 그런 자료를 줍니까? 일본의 방어망 절반을 날려버릴 수 있다는 증거를. 미카미 교수는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더는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쪽이 아니라는 걸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은 압도적인 힘을 우리에게 공유함으로써 더 이상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무언의 메시지로 전한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굴욕 때문인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답하려던 순간 또 다른 고위 관계자가 들어와 고지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고지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번엔 뭡니까? 제가 묻자 그는 삼켰던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방금 가게 긴급회의가 끝났습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전략적 겸손 정책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겸손이라고요? 그게 공식 용어입니까? 미카미 교수가 바로잡았습니다. 정부가 순화한 표현입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전략적 굴복입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은 주변부 인물들이 아니라 일본 핵심 안보진이었어요. 그 패배감은 비현실적일 만큼 뚜렷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본이 포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미카미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은 단지 우리가 여전히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가정하는 거지 비용을 깨달은 겁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제 인정하고 한국 밑으로 들어가는 게 더 경제적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고지가 또 다른 도표를 펼쳤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신형 자주포 강화포신 구조입니다. 일본이 만들면 바로 파열될 압력을 견딥니다. 누가 이걸 복제하려 했는지 아십니까? 일본이겠죠?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은 위세격자 구조를 국내 연구소에서 제조합니다. 우리는 3년 동안 같은 개발을 시도했지만 그 결정 구조의 균일성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그걸 독자 기술력으로 해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점만 봐도 일본은 한국에 한참 뒤져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휘파람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문제가 미사일만이 아니라는 거군요. 아닙니다. 고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분야입니다. 극초음속 플랫폼, 모듈형 탄두, 스텔스 복합재, 해저 음향 은폐 기술까지 우리가 따라잡았다 싶으면 한국은 이미 다음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 아래에 놓였다고 보시는 겁니까? 미카미 교수는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한때 제국이었던 국가가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에게 현대적 국력의 모든 지표에서 추월당했다는 사실을 마주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그건 역사 자체가 뒤집혔다는 뜻입니다. 긴 침묵이 흐른 뒤 저는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은 이제 한국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보호입니까? 협력입니까? 허락입니까? 고지는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용서입니다. 그 대답은 어떤 미사일 자료보다 제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묻자 고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게 도쿄를 가장 두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은 자만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책임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미카미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그 한 문장이 일본이 붙들고 있던 모든 변명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며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두려워하는 건 무기가 아니군요. 맞습니다. 미카미가 말했습니다. 일본이 두려워하는 건 한국이 더는 일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힘의 균형은 뒤집혔습니다. 정복도, 강압도 아닌 순수한 실력으로. 한국이 우리를 앞질렀고 이제 일본은 힘이 아니라 현실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때 식민 지배를 했던 일본이 이제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과거가 여전히 현재를 지배한다고 믿는 길, 혹은 한국이 다시는 무릎 꿇지 않는 나라가 되었음을 받아들이는 길. 한국은 힘을 선택했고 일본은 두려움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오랜 시간 끝에 새로운 승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슬슬 끝이 보였습니다. 몇 주 뒤 제가 펜타곤 브리핑룸에 들어섰을 때 지난 6개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국방부 부장관이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말해보죠. 한국이 실제로 뭘 만든 겁니까? 그의 말투는 더 이상 회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러웠고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사실상 핵보유국입니다. 회의실에 미묘한 파장이 일었습니다. 국가정보국 국장이 앞으로 몸을 굽히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선을 넘은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선을 넘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선을 하나 더 그었습니다. DIA 의장이 폴더를 쾅 닫으며 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도 압박했죠. 제재, 수출 제한, 미사일 규제 아무 효과도 없었단 말입니까? 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효과는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장벽 하나하나가 한국의 혁신 속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맞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회해 성장했습니다. 침묵이 잠시 흐른 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능력은 모듈형, 기동형, 디지털 통합형입니다. 냉전형 무기 체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한국은 전통적 핵 3축이 아니라 유연한 전략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장관이 찡그리며 물었습니다. 유연하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명령이 필요 없는 해양 발사 플랫폼,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지하 네트워크, 비행 중에도 경로를 조정하는 AI 유도 체계, 그리고 기존 탐지 알고리즘을 모두 피할 정도로 소형화된 탄두입니다. 공군 참모 총장이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전부 놓쳤다는 겁니까?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숨긴 게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 두고도 아무도 눈치 못 챈 방식으로 숨긴 겁니다. 민간 기술 신소재, 센서, 배터리, 복합 소재. 이 모든 것이 직결된 듀얼유스 군사 파이프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회의실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파커 장군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압박합시다. IAEA 조사 요구하고 외교군사적 압박을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심해 실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추적하기도 전에 흔적을 지우는 역량까지 확인됐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확장하도록 두자는 겁니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더 위험합니다. 장관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설명해 보시오.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을 적대적으로 몰아가면 한국은 미국의 안보 구조에서 완전히 독립하려 할 겁니다. 그러면 인도태평양 지역은 즉시 불안정해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용한 수용, 비공식적 인정. 과거 우리가 다른 동맹국에게 적용했던 모델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델을 말하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능력을 존중하면서도 긴장을 높이지 않는 유일한 구조입니다. 한국은 이미 책임감 있는 핵 보유국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 교리는 방어적이고 생존지향적이며 놀라울 만큼 절제돼 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된 회선으로 회의에 접속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 보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더 이상 의존적 동맹국이 아닙니다. 핵심 전략 영역에서 이미 전략적 동등성을 확보했습니다. 미국과 정렬돼 있지만 이제는 미국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압박은 오히려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되는가? 제가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변화를 이미 감지했습니다. 일본 정보기관은 한국의 극초음속 시스템을 요격 불가능으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일본이 핵무장을 시도하면 인도 태평양 전체가 불안정해집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은 어떤 모습이 되는가? 제가 답했습니다. 새로운 국면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하위 파트너가 아니라 전략적 동등 파트너입니다. 한국은 그 지위를 조용히, 체계적으로, 책임감 있게 획득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누구도 한국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중견국으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D&I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태세도 조정해야겠군요. 공개적으로는 안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명확히. 그날 회의가 끝날 무렵 새로운 내부 분류가 승인되었습니다. 한국 전략적 동등국, 동맹국이 아니라 피보호국도 아니라 동등한 전략 파트너로 격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상황실에서 최종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비공개 통화를 마쳤다는 보고였습니다. 공개된 기록은 없었습니다. 발표문도 없었죠. 그 어떤 공식 문서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한 문장이 전달됐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안보적 위상을 인정한다. 펜타곤을 나서는 길, 저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했음을 깨달았습니다. 70년 만에 동맹이 다시 쓰였다는 것, 충돌도 압박도 아닌 한국의 실력과 의지로. 한국은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존경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워싱턴도 그 사실을 이해했죠. 그렇게
저는 마지막 보고를 위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정을 소화한 뒤 서울 위로 떠오르는 첫빛이 유리 빌딩들을 천천히 스파크처럼 스치고 지나갈 때 저는 남산에서 지금껏 제가 목격한 모든 일을 곱씹으며 서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새벽 공기는 마치 솔직함을 강요하는 듯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히 한국인 분석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떠나시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꼭 일출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는 짧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저는 두 팔을 꼬고 내려다 보이는 서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비현실적이라고요? 한국은 단 한 번도 국제적 금지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독립적인 억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새 시대를 열어놓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나라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를 향해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처음부터 계획이 이거였습니까? 너무 은밀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섞여 있어서 누구도 규정조차 못하게 만드는 그런 체계를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계획은 생존이었습니다. 실행이 전략이 된 거죠. 우리는 몇 걸음 아래로 내려갔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제 보여주신 그 지하 구조물들 서쪽 회랑 아래 연결된 수송축은 정말 SF 영화 같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SF가 아닙니다. 그저 대비일 뿐입니다. 다른 나라가 무기를 숨긴다면 우리는 회복력을 구축했습니다. 철학 자체가 다릅니다. 저는 느리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한국은 핵보유국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핵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워싱턴은 지금 온통 그 이야기뿐입니다. 그는 눈썹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서울이 핵보유의 정의를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존 규칙을 깬 게 아니라 그 규칙을 우회했어요. NPT를 어기지 않고도 무력화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끌어올렸습니다. 법률가들은 그걸 예외적 준수라고 부르겠죠. 전략가들은 회색지대 주권이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그냥 해야 했던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전망대에 도착하니 출근길 시민들이 일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한국을 냉전 시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억제를 탄두 개수로 계산하죠. 한국은 억제를 미래 개수로 계산합니다.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래라 맞는 말이네요. 지하 네트워크, 기동형 투발 체계, 초소형 탄두, 심해 신호, 적응형 AI, 유도 완전히 새로운 체계입니다. 그가 옆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두렵습니까? 저는 한참을 망설인 끝에 대답했습니다. 두렵습니다. 안정적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작동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무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무기를 먼저 만들고 교리를 나중에 만들었죠. 한국은 교리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겁니다. 크게 외치는 힘은 대부분 부서지기 쉽습니다. 조용한 힘이 오래갑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일출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불빛, 버스 소리, 책가방 메고 뛰어가는 학생들. 20세기를 간신히 버텼던 도시가 21세기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 도시는 한때 잿더미였죠. 불탄 집들, 무너진 다리들, 행군하던 외국 군대들. 그런데 지금은 조용히 핵시대를 재정의한 나라의 수도라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는 우리를 GDP와 국토 크기로 측정했습니다. 우리는 의지로 측정했습니다.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워싱턴은 이 일로 모든 정책 문서를 다시 써야 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함과 동시에 단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핵시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핵시대를 만든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를 과소평가할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